그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는 뭐 그런 움직임은 뭐지 없다. 재판부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변론 재개를 신청할 사항은 아니다. 윤 대통령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극히 정말 지금보다도 더 자숙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직무가 정지돼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구치소에서 말하자면 관저로 신병이 뭐 이동된 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정말로 자숙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전 최소한의 예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뭐 여당의 정치인들이 찾아가고 뭘 하는 모습이 저는 뭐 이게 뭐 상황 정치하냐 이렇게 한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냉정하게 보자. 이 상황이 왜 발생했으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국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본다면 윤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다가 이 국면에서 좀 더 지금보다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상식이라는 걸로 되돌아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대국민 메시지는 더 이상 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의원들이 많이 찾아가겠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구속돼 있을 때 그 10분 정도 접견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못 뵌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뵙자고 얘기하는데 만나지는 않고 있고 그 대신에 그 전화로 많이 통화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그 심판이 진행되는 그 절차적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인간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석방되시는 날, 나 때문에 고생했던 구속시켰던 임종헌 판사 그리고 뭐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음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말고 또 거론한 분이 또 한 분 더 계세요. 이재용 삼성 회장 얘기를 거론을 했었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그 감옥 갈 때는 약을 한 뭉치 갖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운동해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나왔다. 나도 교도소 가서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성경책 보고 그러니까 몸이 되게 건강해졌다. 교도소 밥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나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얘기하면서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의원들한테 좀 다정다감하게 많이 대하는 그 얘기를 안부를 많이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야당한테 그렇게 했으면 오늘 같은 사태가 안 생겼잖아요. 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윤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될 거라는 걸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그걸 누가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아까 박 시장님은 뭐 그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조항을 따져서 하지만 사실상 뭐 국민들 생각에는 계엄이 정말로 국회 그 운동장에서 헬기에 내리고 군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이 장면을 다 온 국민이 보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건 당연히 이제 이 책임을 묻고 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절차적인 이유 때문에 이분이 석방이 되니까 그럼 뭐 죄가 없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고 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다 현직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인신 구속이 됐지 이렇게 탄핵 심판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구속시켜놓고 모든 걸 내란죄로 해갖고 구속을 시켜놓고 하니까 그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보수층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계기를 준 겁니다. 그
그것도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고 했으면은 좋은데 그런 어떤 불법적인 요소를 안고 무리한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다시 이 그 재정리되는 이 그 계기를 만들어준 거고 제가 그걸 느낀 게 박근혜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구속이 된 다음부터 또 여론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대통령 인신을 다룰 때에는 굉장히 신중하고 적법 절차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무너졌다는 게 사실은 큰 역풍이 오게 된 계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박 시장님은 그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탄핵 심판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구속되고 탄핵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돼서 정치적 영향이 더 높아졌고요. 탄핵이 되더라도 정치적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박 시장님은 훌륭한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판을 내다보는 또 정치 전문가이시기도 하신데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의 구도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보수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만일 대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양 진영으로 갈려져 있는 데에서 그야말로 중도 확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거는 틀림이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당 지도부의 고민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찬탄이냐 이게 반탄이냐 이걸로 구도가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는 미래 권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쟁점이 바뀔 가능성이 커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중도층을 잡는 싸움이고 미래를 위한 그 구도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권 대선 후보 중에 가장 1위는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당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김문수 지사를 경선 샘플에 올려놓고 어떤 룰을 갖다 놔도 김문수 지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당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내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지만 본선에 올라가면 중도 확장력이 없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가면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선을 통해서 당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이낙연, 민주당 구도처럼 당의 후보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게 거기서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한동훈 구도로 경선이 진행돼 버리면 국민의힘 보수 후보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지금 여권 전체에서 정치적 상수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마치 어떤 상징성을 불러일으켰냐면 보수 여권 내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상징성처럼 수용이 되고 이것이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일종의 대척점으로 돼 있고 그 상징적 인물이 윤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어떤 프레임으로 치러지느냐 아니겠습니까? 국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뭐겠습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저쪽이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윤 대통령께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시즌2가 되는 거예요. 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네,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은 이건 그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프레임 전환이라는 게 미래로 전환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 국힘의 그 지지층들은 다 어디 가냐? 과거에 너무 집착을 해요. 대부분 다.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정치적 의식 내지는 정치적 지지의 그 근거, 정당성의 근거들이 다 과거에 있어요. 예를 들어 부정선거론.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되도록 아직도 부정선거론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또 집착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야 되는 선거를 과거의 프레임에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역설적으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이 더 커지는 겁니다. 커지는 거죠.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다음 대선에서도 대결하는 구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미래가 있는 선거인가요? 미래가 있는 그렇죠. 이번에도 구속 취소가 딱 되잖아요. 그랬더니 민주당 내 그 이른바 비명계들 있잖아요. 비명계, 친명계 할 거 없이 그냥 딱 스크럼을 쫙 같이 짜잖아요. 비명계랑 말씀하셨잖아요. 검찰과 짜고 나 체포동의안 가결시켰다고. 그 비명계 포함되시잖아요. 그거 동의하세요? 저는 뭐 그때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뭐 직접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그건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내가 욕을 했죠, 이 대표한테. 근데 대답이 있으셨나요? 뭐 여기저기서 뭐 조금씩 하던데 좀 시원하게 지도자는 시원하게 그런 거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으세요? 뭐 여기저기서 뭐 조금씩 뭐 지나가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그냥 뭐 저 했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친명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임기단축 개헌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그 비명계 주자들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너희들 까불면? 하면서 일종의 협박이죠. 그래서 협박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분은 그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전략에 의해서 던진 거고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중이고. 적어도 이제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이 관찰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만일 대선 국면이 일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역동적인 경선을 할 가능성은 국민의힘 쪽이 더 커요. 이 결이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복수로 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과거의 찬탄, 반탄 이런 걸 넘어서서 미래 얘기를 할 거고 또 그 미래 얘기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보여주려는 노력들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역동적인 판으로 짜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이재명 일당 체제가 워낙 강해서 과연 우리 비명계 주자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자기 둥지를 들고 공정한 경선 무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게 뻔한 그 구도대로만 자꾸 흘러갈 거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이 탄핵 문제가 마무리되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의 장래를 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목소리를 또 모아봐야죠.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민주당의 170석 의석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90석 의석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입법 권력만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행정부 다 29번 탄핵해가지고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고 예산 깎아버리고 그리고 사법부까지도 뭐 재판사들 뭐 탄핵하겠다 얘기까지 하고 사법부 흔들어대고 이러는데 행정 권력까지 딱 가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건 호러 아니냐? 호러 영화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명계 쪽에서 뭐랄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 발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좀 기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총리님 저 비명계시죠?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습니다. 친명은 아닌데 기는 별로 안 죽었거든요. 근데 뭐 진생 눈에 그리 비쳤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바로 대통령 석방 국면 자체가 그렇게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왜 저 아저씨 엉뚱한 소리 해? 이제 이러는 분위기니까 막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뭐 그렇다고 어떡하겠어요.